그런 건 다 준비가 지금 네, 되셨는가요? 예, 예. 그러면은 어떤 주요 공약들 그리고 군수님 되시고 나서 중점적으로 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저는 이제 뭐 농업 농촌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갈수록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그게 지역 경제를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 경제가 돌아갈 수 있고 첫 번째 공약은 전 국민 기본소득 1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겠다. 이게 첫 번째 공약이거든요. 이미 농민수당이 뭐 6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비농민들, 농사짓지 않는 분들에게는 더 지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좀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 상권도 활성화시켜 나가고 최소한 자기 삶의 가치, 수준을 지급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고민 때문에 그 전국민 기본소득 100만 원을 첫째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우리 농촌 현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이 차가 없으면 다닐 수 없는 어려움인데 교통편이 되게 열악하거든요. 또 농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동권을 보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농촌 사이일수록. 그래서 구내버스를 노선을 재전환하고 또 버스비도 무료화하고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도록 그런 교통 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약인데 마을 회관에 가면 이제는 식사도 준비해서 같이 드시고 하셨는데 갈수록 기력이 떨어지니까 마을 회관에서 식사를 같이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그 식사를 도울 수 있는 도우미를 보내달라 뭐 이런 요청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성에 270개 마을과 그 별도의 30개 정도의 그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사람을 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규모 반찬 공장을 만들어서 매일 마을 회관에 반찬을 공급해주는 저희는 효도밥상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런 정책을 통해서 그 젊은 사람들은 그 반찬 공장을 만들고 운송하고 지역의 농산물을 가공해서 그 식재료로 공급하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 어르신들은 동네 사람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또 건강도 챙길 수 있고 더 행복한 삶을 지킬 수 있고 한편으로 또 이제 어르신이 그래서 병원에 한번 덜 가게 되시면 국가 의료 비용도 이제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석삼조의 정책이다. 우리 지역이 지켜지는데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모든 마을 회관에 주 5일 정도는 반찬을 공급해서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로 복원할 수 있는 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정책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뭐 학생들과 청소년 출산 잔여 정책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지역에서 나와서 자라는 모든 지역 아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교육과 의료는 무료로 지급하는 게 낫겠다. 물론 학생수당도 20만 원 주어지고 있지만 그거 다 통폐합해가지고 지역의 모든 0세부터 18세 청소년들에게는 기본적 의료와 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거라든가 또 그 사회 진출한 24세 이하 청년들에게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그건 논의를 친다 하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복지, 의식주, 교통 이 정도는 군이 책임있게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걸 전제로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출산 문제부터 뭐 교육 그리고 어떤 노후 복지라든가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농공단지라든가 어떤 생산 시설, 생산 공장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치가 돼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 또 후보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든 후보들이 또 지금까지 그 민선으로 돌아오면서 30년 동안 모든 단체장 후보들이 걸었던 게 농공단지를 유치해서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게 한결같은 공약인데요. 문제는 30년째 아무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 정책이 곡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럼 방향을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국민들에게 표를 원하는 건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 기존에 얘기했던 것처럼 산업단지 유치, 일자리 창출 이런 방식으로는 이미 안 된다고 하는 게 확인됐고 곡성에 농공단지가 2군데가 있는데 여기도 가동률이 7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곡성의 대규모 산업단지는 어렵다고 하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고 그러면 뭘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거냐
그래서 저는 곡성의 장점, 또 많은 국민들이 곡성하면 뭘 떠오르냐고 얘기를 들어보면 곡성은 청정한 지역, 그리고 아직까지 농촌의 정과 삶의 정치들이 남아있는 곳, 이런 걸 먼저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도시인들이 곡성에 와서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또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서 곡성이 갖고 있는 장점이 되게 높다. 그래서 저는 치유농업 중심으로 곡성을 만들어 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뭐 공장이라든가 그런 산업체들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네. 곡성 인면에 그 전남 도립 생명자원센터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그냥 미생물을 통해서 농축산용 미생물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그 재단인데 이와 연결된 다양한 산업체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에서 이제는 농약 대신 미생물이라든가 이걸 다 대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가 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전남의 그 바이오 그 산업단지를 전제로 해서 들어왔는데 그게 후속 사업이 진행이 안 됐거든요. 국가적으로는 뭐 이렇게 정읍으로 그 산단이 넘어가 있기는 한데 네. 전남형 그런 미생물 바이오 산업 그 체들을 육성하고 키워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보고 싶고 또 곡성은 전통적으로 소위 말하는 대마, 삼을 가지고 직조를 오래 했던 네.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통 문화가 사장되어 있기 때문에 복원하고 뭐 경북 안동이 대마 특구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남형 대마 특구로서의 곡성이 갖고 있는 자원의 가치가 역사적 자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산간지가 다 묵혀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이 대마 산업을 다시 확산시켜 나간다면 요즘은 대마가 직조뿐만 아니라 뭐 씨앗을 가지고 대마유로 제종하고 또 줄기를 가지고 그 친환경 플라스틱도 만들고 다양한 형태로 이 산업 소재로의 이용 가치가 높아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켜 나간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곡성의 이미지와 그런 전통적인 그 산업들을 더 확장한 이런 부분들이 곡성에 참 잘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꼭 필요한 이제 산업체들은 들어와야 되지만 곡성에 들어오는 산업체가 주로 그 쓰레기 소각장, 폐기물 처리장, 그리고 뭐 대규모 축사, 뭐 이런 게 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우리 곡성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낼 수 있는, 그걸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의 육성, 이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정치적인 이제 부분으로 넘어가서 호남 정치 이제 판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세이지 않습니까? 네. 곡성도 그와 이제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민주당과 좀 차별화를 좀 어떤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 당선과 예, 예, 어떤 확신을 갖고 계시는지 네. 예. 이번에 이제 저희 선거 슬로건이 네. 민주당보다 더 선명하게, 네. 더 깨끗하게, 네. 더 확실하게 뭐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가 30년이 됐는데 곡성에 뭐 그간에 무소속 분수가 2번 되긴 했습니다만 더러민주당으로서 회귀하는 그런 과정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곡성에서 민주당과 그 자웅을 겨룰 수 있는 이런 정치 세력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이 그 호남의 민주당, 곡성도 민주당과 견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여타 정당과 다르게 그런 가능성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그건 또 지난 총선에서 한번 검증했던 바도 있고 그래서 이번 곡성의 재보궐선거가 저는 뭐 군수 한 명 새로 뽑는 정도가 아니라 기존의 그 고착화되어 있는 정치 풍토를 확장해내는 또 새로운 그 경쟁 체제를 도입해서 지역의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는 조례의 기회이고 또 그럴 가능성도 열려 있고 지난 총선 때 아무도 조국혁신당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곡성에서. 근데 40% 선택을 해 주신 걸 보면, 아, 우리 지역의 국민들이 절실하게 갈망하고 있구나. 새로운 정치 세력을 갈망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좀 지역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구나. 이런 걸 직접 체험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 이번 선거를 통해서 조국혁신당의 곡성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보고, 결국 당선으로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네.
저는 선배님하고는 다르게 예, 좀 예. 직설화법을 써서 이거 되게 약간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네. 제가 정확하게 다시 여쭤볼게요. 그럼 이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싸움이잖아요. 네. 조국혁신당의 당을 가지고서 이제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하는 네. 입장이에요. 네. 왜냐하면 승리를 해야지만 이게 이제 2년 뒤에도 네, 네. 이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되니까 어깨가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이 아주 듭니다. 제가 이재영 이병태로 네. 예, 선거 출마하다 보니까 네. 그 책임감과 그 무게라고 하는 게 실은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침에 5시만 되면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뭐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국 혁신당으로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길 수 있는 선거 전략이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일단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선거라고는 결국 후보를 통해서 그게 표현되고 또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후보의 경쟁력이 저는 여타 후보에 비해서 매우 높다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간의 이제 활동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활동해왔던 내용들 그리고 그게 단순히 뭐 이렇게 구호나 선언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주민들의 이익과 직결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박웅도 하면 참 사람 좋고 능력이 있고 그간의 지역 주민들 위해서 일을 많이 했는데 그 기회를 그 능력을 펼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정말 절호의 기회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그만큼 그간에 제가 지역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소통하고 활동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인정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고요. 그게 저는 가장 큰 경쟁력이고 강점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인데 결국은 돈 선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락을 가르는 요소 중에 하나가 결국은 금품 선거였고 그로 인한 또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또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 선거가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결국은 또 금품과 향응이 또 난무할 수 있고 그게 또다시 곡성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만큼은 철저하게 금품과 향응이 없는 선거를 만들어가는 게 당선의 비결이고 또 그게 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또 그게 우리 정치가 또 나아갈 길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보는데 또 당연하지 않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고민이 됐습니다. 방금 후보자님께서 공약사항 중에 네. 전 국민 100만 원의 기본소득, 네. 지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네. 이게 재선거를 하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 8억 1천만 원 정도 선거 비용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국민들에게 100만 원 지급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을지 이게 실현 가능한지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재원 조달 문제가 가장 이제 네네. 중요한 요소인데 이미 우리 이제 곡성의 농민수당으로 지급되는 게 한 50억 정도 지급되고 있고요. 네. 또 뭐 경영안정 자금, 또 여성 바우처 카드, 뭐 다양한 형태로 이 수당 형태로 지급되는 돈들이 100억 정도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순수 재정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비와 군비가 같이 매칭이 돼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고 기존의 수당들을 재조정하는 거 하나하고 또 곡성이 지방소멸기금으로 1년에 한 150억 정도 한 10년간 약속으로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소멸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지방의 고유한 권한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지역 소멸을 최소화할지는 단체장의 의지와 철학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덧붙이고 하면 실제 예산 문제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저한테 권한이 주어지면 당장 시행하는데 문제 없다. 최소한 네. 이런 자신감은 있습니다.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로 이어오면서 잘하고 있는 지역들도 많지만 그러지 못한 곳이 있더라고요. 곡성을 취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몇 곳을 좀 발견을 했어요. 나중에 그런 곳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지. 저희 선거 공약의 슬로건이 건물 말고 사람에 투자한다 이거든요. 지금 곡성에는 건물이 넘쳐납니다. 관공서도 넘쳐나고 연관된 다양한 시설들이 넘쳐나는데
이걸 감당할 능력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모 사업을 따오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공모 사업이거든요. 그 실적을 남기는 사업이 배치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적하셨던 연화원이라든가 인성원이라든가 또 그 외에 다양한 시설들이 사실상 향후에 우리 곡성 국민들의 부담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곡성 군청 청사 문제 때문에 복잡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감사원에 그 공익감사 청구를 했거든요. 330억으로 군청을 짓겠다라고 주민 설명회 때 군청 담당 과장이 몇 차례 강조해서 얘기를 했고, 많은 국민들이 혹시 더 재정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럴 일 없다고, 335억 충분히 군청 짓겠다고 약속했는데 착공한 지 2달 만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620억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납득할 수 없는 문제인데,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 못하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정서적 민주당이라고 하는 단체장과 민주당의 군의원,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지역 정서 때문에 누구도 이걸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우리 국민들 설명을 받아가지고 정부의 이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20억 삭감이 나왔고, 문제는 타당성 조사 결과가 아직 감사원에서 안 나왔거든요. 아직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예산 잘못 편성된 것만 우선 삭감하는 정도로 여러 사업들이 사실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하려고 했던 게, 이런 큰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논의 체계를 만들고, 여기서도 합의된 사업들을 우선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반발들이 있었죠. 지금은 그게 반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으면서. 후보자님의 그 많은 장점, 뭐 청렴하다, 강직하다, 농민들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일을 도모하고 이제 농민들에 묻어와서 꾸준하게 변치 않고 우직한 그런 삶을 살아오셨다, 이런 점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그런 반면에 딱 하나, 선거 때마다 출마를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오해인지 아니면 어떻게 이제 변질된 건지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오해가 좀 있는데요. 네네. 나는 잦은 출마는 실은 정치인에게는 숙명입니다. 한 번에 당선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지 않습니까? 이게 당의 공천을 정말 잘 받거나 또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지 않으면 당선되기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정치인들은 수없이 7.8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잦은 출마를 비판하는 건 이 정치의 흐름이나 과정들을 좀 잘못 오해하시는 게 있다, 그리고 악의적인 좀 측면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별로 그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지 않는데요. 근데 당적 변경입니다. 최근에 어떤 언론에서 민주노동당에서 뭐 정의당으로 오고 뭐 이 과정들을 소수를 했더라고요. 근데 민주노동당은 해체됐습니다. 해체되고, 그러고 나서 정의당 창당하는 과정에 저희가 이제 참여했던 거기 때문에 그건 당적 변경이 아니라 그 계승한 거죠. 정의당이 이제 대선과 총선을 치르면서 자기 내부 모순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저는 이제 정의당 내에 그런 혁신을 위해서 싸우고 왔는데 결국은 정의당의 개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의당 탈당이라고 하는 선택을 했고, 정치인이 자기의 가치와 소신과 맞지 않으면 결별하는 것은 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의당을 탈당을 했고, 새로운 정치적 모색을 준비하는 과정에 한국농어민당이 창당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오래전부터 인연 맺어왔던 분들이고, 또 그 취지에도 공감이 됐었는데, 이분들이 작년 11월 23일 날 농어민당을 창당을 했는데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이 안 되니까 총선을 치를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 저도 한국농어민당이 다시 그 해체되지 않고 정당으로서 존립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총선 기간 내에 농어민당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역할들은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입당을 했고, 공동대표의 자격으로 총선을 치렀습니다. 총선 끝나고 곡성 지방선거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당선 가능한 싸움을 해야 되니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양해를 구했고, 또 현실 정치에서 한국농어민당을 나와서 무소속으로 있었습니다.
2년 후에 있을 동시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단련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농사 짓고 있었죠. 근데 조국 대표의 요청이 있었고, 이제 일당 권유가 있었고, 호남의 정치를 이번 기회에 좀 개혁시켜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조국 혁신당이 갖고 있는 정책 비전이 사회권인데요. 그 사회권과 민주당의 기본권이 실은 저는 다르지 않다고 해석을 했거든요. 조국 혁신당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인재위원 형태로 일당하고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선택하게 돼서 정책의 유사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해내면 이후에 정권 교체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곡성의 사례가 이 정권 교체에서 이 새로운 정부에 대한 당위성들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이제 저를 영입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는 곡성 선거는 박웅대의 운명이 달린 게 아니고 조국 대표님의 운명이 달려있다. 네. 조국 혁신당의 운명이 달려있다. 총선 이후에 첫 맞이하는 지방선거고, 그거는 호남에서 열리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과를 못 내면 조국 혁신당의 미래도 순탄치 않다. 불투명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당의 자원과 여력을 총동원해서 이번 곡선과 연관해서 치러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는 당원을 거려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당대표님도 100% 공감하고 더 절박하다. 그건 저보다 더 절박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간은 이제 경선 과정 때문에 이제 충분하게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선도 끝났고, 공식 후보군이 정해졌기 때문에, 당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그런 절박함을 호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정당으로 후보 출마했다고 그러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반겨주셨습니다. 또 새로운 정치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리니까, 이번에는 좀 될 수 있겠다. 이번에는 정말 곡성이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너무나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곡성 국민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정말 변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 그리고 지역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책들을 가지고 국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지역을 지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처음에 공약은 지키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리고 곡성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지키겠습니다. 이게 제 그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 제대로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